안녕하세요.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입니다.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분들 위해서 2부 강의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2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장이고 타오를 때 사실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가령 10만 원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해서 100%가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20만 원이 되었겠죠? 20만 원이 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령 5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정말 좋은 성과로 100% 가까운 좋은 수익을 냈는데 시장이 급락을 줘서 50%밖에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격이 높아지고 시장이 이제 불장이 될 때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잃으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산 분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먼거, 벤자민 그레엄 이렇게 역사적인 투자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자기 전 재산을 주식에 넣어라라고 한 적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야. 이유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른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금이 됐던 달러가 됐던 안전자산으로 분배를 해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요. 사실 코스피 시장이 저도 태어나서 9,000P를 볼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게 1년 반 동안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익률 탑이 코스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지금 SK 하이닉스를 안 타면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경계를 좀 해줘야 돼요. 뭘 경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산에 대한 분배를 하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보통 위험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위험자산은 보통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을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ETF, 펀드 이런 상품들,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애들을 이렇게 위험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100이라고 하는 자산이 있었을 때 저는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 60%에서 70%를 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60%를 구성하면 나머지 3, 4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구성을 하겠죠? 안전자산은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달러, 예금성 자산 아니면 금 같은 자산들 이런 자산들이 안전자산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자산들은 사실 기회 요소가 되면 사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경을 보면 우리나라 계엄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좀 일어났었는데 작년 1월 때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높아진 가격대라는 거 아마 알고 있으실 거고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알고 있으실 거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 원달러 환율 되게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 전 재산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때 뭐 삼성전자 이때 기준으로 보면 5만 원? 이 정도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때 내 자산을 안전자산의 일부 확보해 둔 거야. 뭐 삼성전자에 일부 투자해 놓고 안전자산을 확보해 놨다라는 거는 뭐 달러가 됐든 아니면 금이 됐든 금도 이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나는 차익을 보고 그거를 이제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현금화한 금액을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가 평상시에 원달러 환율 한 1,000원에서 1,100원? 많으면 한 1,200원? 이게 일반적인 지난 30년치의 데이터인데 그 기준으로 일단은 가격이 더 높아졌으니까 나는 환율로 인한 차익, 환차익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작년 기준으로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금을 이제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다가 나는 기존에 이제 전체 자산 100 중에 60%만 주식을 해놨고 나머지 40%는 안전자산 해놨으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작년 1월경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요때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했었네요. 그죠? 그 자산을 이제 투입을 한 거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큰 폭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가령 내가 지금 33만 6천 원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내 전체 자산 100이라고 하는 자산을 삼성전자에 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속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의 33만 원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 혹은 금, 달러 뭐 이렇게 좀 안전자산에 확보를 해놨어요. 그럼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나는 오히려 이 자산을 일부 현금화시켜서 더 평균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불장에서는 어떠한 룰을 범하냐면 영끌에서 모든 돈들을 다 그냥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해요. SK하이닉스로 뭐 전원 주식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기사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면서 속상해 하시거든요. 사실 대중분들이 많이 저지른 실수를 유튜버 분 중에 침착맨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재미난 기사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침착맨이 삼성전자를 7만 원에 팔고 21만 원에 재진입을 했대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30만 원대가 높아졌으니까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7만 원에 굳이 팔 거면 안 팔고 그냥 쭉 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듯한 소외감이 들면 되게 불안감을 느끼는 증후군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에서 막 출근하면 하이닉스 얘기하고 막 그런데 나만 지금 다 예금에 넣어놨어. 그러면 이 예금 하이닉스에 좀 넣어놨으면 이렇게 돈을 더 벌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투자를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뭔가의 어떠한 if, 가정을 할 때 실패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이때 이렇게 넣어놨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어차피 그때 그랬으면 나는 했었을 텐데 어차피 실행을 못한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 이때 돈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상상의 나래를 희망 회로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지옥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활용해 볼게요. GPT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올웨더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사계절 내내 통용될 수 있는 약간 전략을 펼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전략을 명확하게 분배를 해서 투자 전략을 구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레이 달리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투자 전략을 구축할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너는 레이 달리오의 투자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투자 전문가야. 올웨더 투자 법칙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바탕으로 내가 1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산 분배를 어떤 자산으로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줘. 현재 기준으로 나는 투자를 2년에서 3년 정도 운용이 가능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자기 투자 가능 기간을 의외로 생각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게 처음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3,000 몇백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벽하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V자 반등을 해낸 거를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도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고 엄청난 투자 붐이 불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꺾인 거죠. 근데 전세보증금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가요? 무조건 2년 뒤에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일단 기간적인 부분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3월 1일 날 트럼프가 이란 공격할 줄 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막 수익을 막 딱 보고 있었어. 아, 잘 됐다. 역시 투자하기 잘했다. 전세보증금을 투자하기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란을 막 공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 갑자기 한순간에 반토막이 났어요. 3억 정도를 전세보증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1억 5천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패닉셀 오고 난리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이 심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저는 투자의 90%를 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심리가 무너지면 결국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돈도 아닌 돈인데 가뜩이나 불안한 돈인데 기간 제한까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더 투자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투자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설정하시고 투자하는 걸 원칙으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2, 3년 정도는 투자 가능한 금액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풋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사계절 통용될 수 있는 투자 원칙 보시면 레이 달리오는 이제 4가지 경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죠?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투자성 자산과 안정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명확하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장 자산과 한국 주식, 안전 자산 이렇게 그리고 단기채 및 현금. 그러니까 사실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국채나 예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금도 사실 안전자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얘는 보면 인플레이션 방어 20% 그리고 원자재도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로 20%, 안전자산으로 35%, 이건 도합 55%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의 10%, 미국 ETF의 35%. 그래서 성장자산의 45%, 그리고 안전자산 요 인플레이션 방어용 금 자산도 안전자산으로 치면 55%가량을 안전자산, 거의 6을 안전자산에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실패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성장자산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수익이 보존이 되고 이득이 나기 때문에 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손실 없이 투자를 했던 귀재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을 세웠어요. AI 기준으로 내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을 기준으로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짰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냥 이거 미국 주식 아니라고 그냥 다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45% 국내 주식이야. 내가 SK하이닉스를 작년에 투자한 거예요. 1억을 투자했는데 SK하이닉스에 그러면 4,500이 투자가 됐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5배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500이 됐고 1,000만 원 그냥 4,500이 투자가 됐는데 계산기를 한번 켜볼게요. 이 4,500에 대한 부분들이 5배가 올랐으면 물론 흔치 않은 일입니다. 5배가 올랐으면 2억 2천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55%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안전자산은 그냥 수익률로 한 5% 정도만 줘볼게요. 그러면 2억 2,500에다가 안전자산이 5,500이죠. 5,500에다가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5% 정도만 줘볼게요. 1.05 그러면 5,775가 되어 있고요. 아까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서 2억 2,500이었나요? 그죠? 그러면 2억 8,275 흔치 않은 일이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자산이 증식이 됐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 리밸런싱은 뭐냐면 내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나의 이 자산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잘하다가도 욕심이 생기니까 갑자기 부동산에서 갑자기 긴급 생활자금 1억 땡겨가지고 주식에다 넣고 영끌에서 넣고 신용대출에서 넣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 전체 자산이 원래 1억이었는데 2억 8천으로 됐죠.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한국 주식에 45% 비중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4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에는 1억 2,700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머지 1억 6천은 아까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국채가 됐던 예금성 자산이 됐던 금이 됐던 요 자산으로 다시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이러면 손해 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자산에 대한 분배거든요. 그래서 이 분배만 잘해줘도 돈을 잃을 확률 자체를 매우 낮출 수가 있어요. 제가 절대 돈을 안 잃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A와 B 두 가지 안을 좀 드릴 텐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10만 원에 그냥 1억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에 1억을 다 투자한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삼성전자에 투자했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를 그냥 굳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볼게요. 메모장을 한번 꺼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에 그냥 1억을 다 투자한 거예요. 10만 원 평균 단가로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B라는 사람은 삼성전자에 1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10만 원 단가에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를 미국 국채 대략 한 5% 정도 주는 국채에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A의 평가 금액은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B도 1,00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니까 평가 금액 자체가 다운이 되겠죠.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9천만 원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5% 정도로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50만 원, 1년 정도 우리가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450만 원 정도에 대한 이자를 받았죠. 9천만 원에 대한 5% 배당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도합 평가 금액이 9,9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A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평가 금액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근데 B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중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까졌으니까 거의 안 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평가 금액 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주식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일이 엄청나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B는 자산을 오히려 지켰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B는 뭐 하냐면 이 9,4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9,450을 이제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국채를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이 9,450만 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한 거예요. 이제 10만 원이 5만 원이 됐으니까 5만 원 정도 가격대에 매입을 했겠죠. 원래 가격 자체가 500만 원 평가 금액이니까 9,400을 매입하면 아마 마이너스 자체가 거의 한 5% 미만으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균 단가가 5만 1,000원 정도로 아마 변경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원 원금으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A는 다시 1억이 된 거예요. 와, 너무 다행이다. B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이 9,9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삼성전자 평균 단가 5만 1,000원으로 매입이 된 거기 때문에 10만 원이 되면 이 9,9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약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1억 9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올인 1대9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 자산 분배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한국 주식과 미국 ETF에서 수익이 좀 나서 평균 평가 금액이 1억으로 올라갔어. 원래 의도한 레이 달리오의 원칙대로 내 자산을 다시 재분배해서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을 다시 재산정해서 알려줘 라고 다시 인풋을 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이 늘어나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적어준 걸 보면 한국 주식과 미국 ETF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보다 금액이 좀 더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총합이 이제 1억으로 다시 자산군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를 얼마를 하고 한국 주식을 어떻게 앞으로 또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산을 정리해 봤을 때 한국 주식과 미국 ETF를 아까 이제 1억까지 늘어났다고 했는데 리밸런싱을 해서 6천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산을 리밸런싱 해주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리스크라는 게 되게 존재하잖아요. 저는 리스크를 3가지로 보통 안내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 다음으로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원래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하라고 압박을 줬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케빈 워시가 이번에 연준 의장에서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가늠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 주거래 은행, 가령 우리은행이라고 해볼게요. 우리은행에서 5%짜리, 6%짜리 특판 적금을 준대요. 그러면 가서 가입하고 싶겠죠. 근데 갑자기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2%밖에 못 준대요. 금리를 이렇게밖에 적게 줘? 나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투자할래 라고 하면서 자본시장 혹은 증권시장으로 돈이 넘어오거든요. 머니 무브가 되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반 시장, 일반 예적금 등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증권시장이나 요 금융시장 쪽, 자본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항상 중요해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증권시장에서 돈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1,500원대 이 가격대가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되게 높은 가격대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달러 환율이 이제 작년, 재작년처럼 조금 가격대가 한 1,300원대, 1,200원대까지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97년도 IMF,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뭐 IT 버블,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했던 이유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채 금리가 갑자기 막 급변한다라든지 갑자기 금리가 급등한다라든지 이러면 시장에 약간 리스크적인 요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지표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실습을 해볼게요. 챗 GPT를 이용해서 나는 투자에 대한 3대 지표로 그 기준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이 세 가지를 보는데 투자 전문가인 너 입장에서 앞으로 이 3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팩트에 기반해서 알려주고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떤 전략으로 자금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알려줘. 더해서 아까 이야기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법칙을 중복 적용해서 알려줘도 좋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인풋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리밸런싱에 대한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 3대 지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변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한 3대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완만한 하락 가능성 높음, 일단 10년물 금리는 박스권 또는 점진적 하락,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이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 지금 기준 착각하고 있어요. 이 미 연준이 2022년도에도 24년도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스탠스에서 지금 케빈 워시 새 의장이 약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돼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요것만 물어보면 돼요. 챗 GPT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만 드래그하고 챗 GPT한테 묻기를 누르면 요거에 대한 부분들만 디테일하게 타겟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내가 최근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연내 인상한다고 하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인가? 정확히 확인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다시 알려줘.
이렇게 한번 다시 인풋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저한테 이제 혼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 볼게요.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해달라는 거야. 제가 이전에 답변에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과 2026년 6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 요 리서치를 하실 때 AI를 완벽하게 신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실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케빈 워시 연준 새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했는데 이거는 맞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현재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매파는 조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겠다라고 하는 주의고요. 비둘기파는 온건파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추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주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얘가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새 연준 체제, 케빈 워시 체제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재차 체킹, 더블 체킹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AI는 내 시간을 단축해주고 나의 짐을 좀 덜어주는 비서 역할로 활용하셔야지 얘를 완벽한 투자 전문가로 생각하는 순간 정말 다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리밸런싱을 할 때 제가 달러 환율이라든지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국채물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세 가지 핵심 지표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해서 안내를 드린 거야.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전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이런 지적을 하고 다시 고쳐나가고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일같이 분석을 하고 하니까 사실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걸 바로 짚었지만 공부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답변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얘가 이제 완만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미국 기준금리의 완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이 미국 금리 완만한 가능성이 실제 팩트인지 한번 점검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이 미국 기준금리 완만한 인하 가능성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뉴스를 한번 쳐보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이제 워시가 호응할 타이밍이 올까라고 하는 기사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봤을 때 자, 트럼프가 미국 이란 종전 이후에 글로벌 경제 포인트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워시의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동의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하지만 2026년 여름으로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고 하죠. 오히려 금리 인상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아까 GPT는 이러한 전망을 줬는데 내가 기사를 통해서 2차 검증을 해보니까 틀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틀렸다는 걸 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금리도 박스권 또는 점진적 하락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 원달러 환율이라고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도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달러 정확한 키워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화 강세 가능성. 저는 보통 이 뉴스를 주로 보는 걸 좀 선호해요. 그래서 한국경제협회에서 얘기했나 보네요. 그죠? 미국 이란 합의로 하반기 환율 안정 그리고 1450선 을 하락 전망이라고 했네요. GPT에서 답변을 준 전망과 기사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합치하죠. 그러면 이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분명히 중간에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근데 오류 잡아내는 거 모르겠고 그냥 GPT가 알려준 대로, 제미나이가 알려준 대로 투자할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실패 확률은 감수하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게 투자 성향이랑 어떤 노력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요 정도 노력, 사실 5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2차 검증해주고 다시 3차 검증해주는데 저 지금 큰 시간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사 검색 몇 개 해주고 기사 헤드라인과 본문 내용 짧게 읽었을 뿐이잖아요.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오류 같은 것들 검증해 나갈 수 있고, 이 오류를 잡다 보면요, GPT든 제미나이든 마찬가지지만 조금 애가 내가 지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얘가 학습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속된 말로 막 정보를 막 쏟아내요. 근데 내가 몇 번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틀을 잡아주면 얘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자기 의견 최대한 지향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다듬어지는 거예요. AI로 사실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I가 제가 봤을 때 약간 MBTI로 얘기하면 약간 J 성향이에요. 그래서 약간 계획적으로 좀 잘 짜줄 수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아까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6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는 투자 전문가고 이제 자금을 운용할 건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건데 내가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을 알려줘라고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기준금리, 환율,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이런 것들까지 넣어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체크리스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저기 위에다 다 썼기 때문에 그럼 바로 제가 한번 이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앞서 너와 대화했던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앞으로 자산을 운용을 할 건데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 전 고려해야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고, 그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반응이 좋은 것들 위주로 알려줘.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면 단순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보고 개별주도 투자하고 레이 달리오의 자산 분배 철학도 선호하고, 투자 전 그럼 체크할 항목을 얘가 적어줬죠. 뭐뭐뭐 체크하라. 미국의 기준금리, 국채금리, 달러 환율,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심리지수,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까지 체크를 하라고 하네요. 그죠? 제가 요거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지표를 넣어보라고 하니까 얘가 빅스 지수라고 하는 공포지수까지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CNN이 좋아하는 지표를 또 이런 지표들도 좀 넣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분석, MACD, 이동평균선, 기업의 펀더멘탈, 영업이익, 성장률, 생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줬는데 이 10개를 체크하라고 하네요. 미국의 기준금리, CPI라고 하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빅스지수, 공포지수, S&P 500의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내 자산 분배에 대한 비중, RSI, MACD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면서 체크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금방 아마 자산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부 때는 자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종목 추천보다도 약간 물고기를 좀 잡는 방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그냥 물고기를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좀 잡는 방법을 조금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구독을 해주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들을 직접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거든요. 많은 검증을 좀 해주시고,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가 뭐냐면 사실 투자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소액으로 자금을 늘려보시는 경험을 해주시라는 걸 꼭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격언 중에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으면 1억을 가져와도 2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무턱대고 1억만 가져오면 2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많은 테스트,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공부법, 리서치 방법들을 활용해서
조금씩 자기의 역량을 쌓아 나가면서 투자에 대한 저변을 좀 넓히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나중에 그게 좀 안정화가 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그때 시드를 늘리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